너무 많이 나와요. 뭐 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명도, 뭐 점유자 혹은 뭐 건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극적인 부분들 제가 봐도 정말 정말 저런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본 적이 없으시죠? 아니요. 저도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 욕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그만큼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법은 어차피 낙찰자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매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에 있어서의 그 10년 평균, 착공 실적 대비해서 10년 평균을 따져보면 약 한 66%가 줄어들었습니다. 인허가 지수가요. 2, 3년 뒤에는 총 주택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이 부족해진 주택수는 결국엔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저는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고 앞으로도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이제 기존 재고 주택들이 희귀해지는, 왜냐하면 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 직장인 분들 아니면 일반인 분들이 처음 경매를 한다라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명도 부분이에요. 네네네. 이제 경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기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점유자가 있죠. 네, 점유자가 있고 그분이 이제 지금 그분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압박이 크죠. 네, 혹시 명도 하시면서 이걸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 어려웠던 경험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도 항상 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명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법의 힘을 빌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명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점유의 권한이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 인도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제 명도 협상을 거쳤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점점 격앙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강제 집행 절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낙찰자가요.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인도명령 결정문이 떨어지게 돼요. 언제까지 비워라. 이러한 결정문이 떨어지게 되면 이 결정문은 누구한테 송달이 되냐면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자, 이 둘한테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자 있죠. 낙찰자. 이분은 인도명령 대상자한테 낙찰이 송달이 됐다는 송달 증명과 인도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집행관은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계고장을 붙이러 가요. 계고를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데, 이 계고장을 붙이러 갈 때 대부분 다 포기를 하고 점유 퇴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고장은 집안 내부에 붙이거든요. 부착을 하거든요.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2회에 걸쳐서 하는 경우는 문 앞 밖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집안 내부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강제 집행 비용도 보통은 산출이 되죠. 이렇게 강제 집행에 대한 계고장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도를 거절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본집행이 이루어져요. 이때는 이제 집행관들이 우르르 가서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임시 방편인 컨테이너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택을 인도를 받게 되면 이제 키를 바꾼다든가 도어락을 바꾸는 형식으로 해서 주택 인도는 끝이 나고요. 이제 밖으로 빼낸 이제 물건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임시 컨테이너에 보관을 하고, 근데 이게 보관을 하게 돼서 이제 동산 경매가 진행이 돼요. 보통은 이 동산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게 점유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유자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점유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거나 이거를 어차피 쓰레기들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함부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낙찰자가 이거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시킨 다음에 이제 폐기하는 것까지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제 집행 절차가 되는 거예요. 명도의 이제 최종 단계가 되는 건데, 저는요 사실 지금 이러한 뭐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부분들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상 특히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명도, 뭐 점유자 혹은 뭐 건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극적인 부분들 제가 봐도 정말 정말 저런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런 극적인 부분들이 좀 영상에 많이 나오고, 하기사 그렇게 극적이고 좀 자극적이어야 또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막 하나둘 올리게 되다 보니까 죄다 명도를 보면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점유자도요 나가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인도명령 결정문도 받고 경매가 진행된다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은요 저는 딱 두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요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시간 아니면 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이제 대화의 시도를 좀 대화창을 계속해서 두들기면 합의점이 대부분 다 도출이 되고요. 저도 강제 집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물건뿐만 아니라 수강생분들 물건도 명도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의뢰를 받아서 명도를 처리하다 보니까 명도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이게 정말 막 칼 들고 살해협박 저는 이런 것들을 아직도 받아본 적 없고 막 건달들이 살고 이러한 경우들은 정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경매를 공부를 포기하거나 관심 있던 분들이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점유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발악하는 거거든요. 나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좀 화가 나니까 어깃장을 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혹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저는 이 이사 비용을 일부 책정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어차피 강제 집행 진행하면 제 돈이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 비용의 마지노선을 잡고 이사 비용에 있어서 협상을 하게 되면 내가 어차피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사 비용으로 나간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일찍 나가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나가거든요.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실마리는 풀리더라고요. 강제 집행은 대부분 비용이 얼마나? 강제 집행은 워낙 정말 크기에 따라 워낙 달라요. 이게 뭐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평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강제 집행이 이제 접수비가 10에서 30만 원 정도, 노무비가 12만 원 정도, 컨테이너 비용 뭐 50만 원 정도 이러한 것들이 다 따지는데 이게 이제 비용과 시간과 투입되는 인원 왜냐하면 그 인원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 이게 일반 그 포장이사처럼 뭐 2명, 3명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0평짜리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대 명이 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왜냐면 한두 2시간 만에 이렇게 다 끝을 내야 돼요. 그 다음 또 강제 집행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한 노무부분들 그리고 증인, 열쇠 수리공 뭐 이러한 것들까지 비용을 다 제가 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점유자분한테. 왜냐면 이 점유자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돈이 있겠냐고요. 없죠. 그러다 보니 어차피 내가 내야 되는 돈이라면 이게 강제 집행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점유자님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원활하고 정말 사이좋게 이렇게 명도가 완료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극단적인 경험은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시죠? 아니요. 저도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 욕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그만큼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이런 경우도 있죠. 대화 채널을 아예 제가 먼저 끊습니다. 점점 격양된다면 대화 채널을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고 나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개고장 붙이로 이제 그때는 저희도 증인이 2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우르르 갑니다. 집안 내부에 붙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안에 개고장이 붙어있네. 누가 합법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본인도 이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낙찰자한테 연락도 안 와. 내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이제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네. 근데 나는 이제 곧 강제 집행이 언제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절부절하는 건 낙찰자가 아니라 점유자예요. 이때라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서는 이때는 이제 저한테 낙찰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정말 뭐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이사 비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인 금액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강제 집행으로 밀어붙인다든가 이렇게 선택의 결정권 그리고 법은 어차피 낙찰자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매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경매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앞으로도 경매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고 보시는 건지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좀 요즘 많이 안 주춤하죠. 좋아져서, 예. 주춤해서 다시 침체기가 왔다고 하고. 네. 그 네네. 관점에서 봤을 때 경매 시장은 어떻게? 저는 경매 시장은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살아있고 반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뭐 주춤한 상태로 와 있지만 비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의 시장이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들이 경매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은요 어느 정도 회복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거래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초토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건설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부분도 인허가 실적이라든가 뭐 착공 실적이라든가 뭐 준공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해 있지만 비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초토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비아파트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뭐 다세대 주택인데요.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들에 있어서의 그 10년 평균 착공 실적 대비해서 10년 평균을 따져보면 약 한 66%가 줄어들었습니다. 인허가 지수가요. 그리고 착공 실적이요. 10년 평균 대비해서 69%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예요. 10년 평균으로 잡았으니까. 그리고 완공, 준공된 실적이요. 10년 평균 대비해서 비아파트 부분이 44% 감소했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요. 그만큼 시장이 위태롭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2, 3년 뒤에는 총 주택수 부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부분의 인허가와 착공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분마저 초토화가 되고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게 되면 2, 3년 뒤에는 총 주택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이 부족해진 주택수는 결국엔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무리해서 영끌 투자를 해라, 영끌을 해가지고 뭐 정말 많은 것을 낙찰받아라 이렇게 저는 절대 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수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저는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고 앞으로도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축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들을 가지고 이제 뭐 전월세를 돌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기존 주택들이 귀해지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죠. 대표님 말대로. 마지막으로 VS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제가요 누구나 이렇게 시작은 초라하고 험난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전환 포인트는 쓰러져가는 빌라 한 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VS 구독자님들이라든가 경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고요. 투자를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차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돈 1,000만 원씩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차익형과 수익형 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수익형 투자 돈도 안 되는 거 내가 왜 들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 길을 돌아왔다라고 한정 이게 실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렇게 더디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높고 또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VS나 VS 구독자님들 더 높이 비상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